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신경망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가 있느냐, 이 방법만 정확하게 나온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뇌 발달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막 태어났을 때는 신경망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신경망이 한꺼번에 막 만들어지느냐, 이미 만들어져서 태어나느냐, 신경망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오감이 깨어나서 정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신경망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숫자가 이게 이제 태어날 때의 시점이고요. 태어날 때의 시점. 그리고 이게 12달, 즉, 1살 됐을 때입니다. 1살 됐을 때. 이 스케일이 틀려요, 지금 현재. 예. 이때는 이제 연이에요, 연. 2살, 4살, 6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1살 때까지의 스케일이 굉장히 길게 잡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때의 뇌의 신경망이 고도로 발달이 돼요. 고도로. 워낙 빨리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완성되는 게 바로 감각 운동 피질 신경입니다. 즉, 감각과 우리 감각 정보 기관으로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감각 신경망, 또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 신경망, 이게 보세요. 12달 됐을 때 끝나요. 예. 네. 그건 우리 애를 귀엽다고 맨날 안고 다니고, 맨날 업고 다니고, 이 미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태워서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운동 피질이 정상적으로 발달이 안 됩니다. 예, 걔들은 절대 커가지고, 운동선수는 절대 안 될 거고, 운동을 잘 하지 못하게 돼요. 근골력이 정상적으로 발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지 혼자 걷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지가 혼자 달리게 만들고, 가급적이면은 안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야 이 신경이 발달이 돼요. 이 운동신경이. 감각신경도 똑같습니다. 다양한 감각 정보를 주면서 아이가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후 1년 사이에 감각 운동 피질 신경망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그걸 완성을 못 시켰다? 그럼 부모가 너무 애를 너무 귀하게 키운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두정엽하고 축두엽 영역이 보시면은 최고점을 찍는 게 태어나서 한 10개월, 8개월, 10개월, 9개월, 10개월 이때예요. 근데 두정엽하고 축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 두정엽은 감각 정보를 연합하는 역할을 해요. 연합하는 거. 우리 오감이 있잖아요. 이 정보들이 두정엽이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서로 연합이 일어나요. 네. 우리가 이제 길치인 사람들은 두정엽이 발달이 덜 된 사람들이죠. 신경망이 덜 발달된 사람들이죠.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보다. 네. 축두엽이 뭐냐? 축두엽이 기억 기능과 언어 기능이에요. 언어 기능. 네. 그러니까 이때 보셔요. 이게 돌 때 됐을 때 두정엽과 축두엽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리막길이에요, 이게. 네.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돌이 됐을 때까지 애가 말을 못한다? 부모 책임이다. 네. 축두엽 발달을 정상적으로 시키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축두엽 발달을 정상적으로 시켰으면은 돌된 아이는 자기 의사 표현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언어를 지가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절대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아까 이제 집행부, 그 중앙 집행부라고 하는 영역이 어디냐? 그럼 바로 이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 우리 앞에 이마 부위 여기가 이제 전전두엽인데 이게 뇌의 총사령관이에요. 뇌의 CEO. 뭐 컬처럴 브레인, 무슨 뭐 모럴 브레인, 뭐 익세큐티브 브레인, 뭐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거든요. 이게 전전두엽인데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상당히 늦게까지 발달이 일어나요. 늦게까지. 왜 그러느냐? 이런 두 영역이 발달이 되어야 이걸
자기가 다 연결을, 그쪽이랑 연결을 지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은 늦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조정영업과 축대협이 보시면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까지 계속 발달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전대협은 16세, 즉 고등학교 1학년 이때까지 해서 전전대협이 충분히 발달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전전대협은 이제 모든 의사결정, 판단, 생각하는 것, 뭐 상상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여기에서 다 일어나요.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전전대협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 발달의 정점이 뭐냐? 유치원 때입니다. 유치원 때 6세. 그러니까 결국은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전전대협, 사고할 수 있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혼자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유아교육의 핵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전대협을 충분히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6세까지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늦어도 8세까지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뇌에 거의 뭐 한 90%의 네트워크가 그때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을 사실은 아예 그냥 중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야 돼요. 우리 그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일찍 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게 자기가 진짜 부모가 됐을 때 자식들한테 이러한 관점에서 애를 키울 수가 있었을 텐데, 뇌에 대한 교육 내용이 우리 교과 과정 중에서 언제 나타나느냐? 고등학교 생물책에 짧게 나와요. 그전에는 한마디도 안 나타납니다.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죠, 이거. 그래서 보다 더 전문적인 데이터를 봐볼게요. 우리가 이제 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뇌,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 독특하고 특별한 이유, 그것은 피질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층인데, 그 피질의 두께가, 최적이 이 프론털, 이게 전두엽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발달한 영역인데, 이게 몇 살 때 최고 볼륨을 갖게 되느냐? 그러면 남자가 12살, 여자가 10살이에요. 그때 이 부위가 가장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때가 발달의 최정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체적이 줄어들어요. 체적이 줄어들어요. 12살이 몇 살입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학교 입학할 때거든요. 남자아이가. 여자는 10살이에요. 10살. 10살, 11살 이때거든요. 여자가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은 맞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자들이 더 빨리 성장을 해요. 로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정엽이거든요. 이게 시공간 지각 능력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한 감각 연합 영역이 여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10살, 12살이에요. 그리고 템포럴 로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축대엽이에요. 이게 언어 영역, 기억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여가 있습니다. 감정과 관계된 것들도 여가 있고요. 이 프론털 로브에서 이성적 감정, 여기에서는 감성적 감정. 틀려요, 영역이. 이것은 16살이에요. 16살. 그러니까 우리가 6세까지 해갖고 모국어 끝내고 그 이후에 제2 외국어로 무엇을 가르쳐도 다 괜찮아요. 근데 모국어를 완성을 안 시킨 다음에, 안 시킨 상태에서 이것저것 공부를 시켜버리잖아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에서 영어 교육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모국어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근데 6세까지 해서 모국어 딱 자리 잡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뭘 가르쳐도 그 뇌는 다 합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요, 못해요. 그게 바로 이게 16살까지 이 그래프가 최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측대엽 발달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측대엽 발달 자체가. 근데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이 그레이 매터라고 하는 것은
뉴런의 핵이 있는 영역이에요. 뉴런의 세포체가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뉴런에서 축사계라고 하는 신경섬과 길게 뻗어나와요. 자라요. 그래갖고 다른 뉴런과 연결을 짓는데, 이렇게 축삭섬유가 길게 뻗어나와 있는 영역, 거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백질이라 불러요. 화이트 매터. 이건 이제 세포 개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화이트 매터, 즉 신경망에 이 축삭 다발들이 모여있는 그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감소가 없습니다. 22살 때까지. 계속 증가가 일어나요. 즉 우리 뇌는 비록 세포 개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상호간에 연결하는 신경섬유의 발달은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80세까지 뇌의 그 발달을 쭉 그 연구한 논문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대부분 남자나 여자나 거의 30살 때까지는 백질이 쭉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이후로 그 상태가 거의 유지가 되는데, 여자는 24살 때부터서 감소가 일어나요. 백질 감소가. 그래서 여자가 노화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남자에 비해서. 그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신경망이 어느 정도까지 쭉 발달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세포 개수가 워낙 많이 줄게 되니까 점점점 그 양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발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시기가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회복시키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쯤에 제가 3단계 얘기했잖아요. 3단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단계, 주의 단계. 정보를 선택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안 되는 이유들은 바로 신경망이 정상적으로 발달되는 그 프로세스를 소홀히 지나감으로써 신경망이 정상적으로 발달이 안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는 발달 단계에 대한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미 그 시기는 지나버렸어.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선생을 붙이고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해도 그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시간 여행을 해서 어렸을 때 어린 시절로 가서 다시 신경망을 발달시켜? 안 되죠. 이미 컸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신경망을 새롭게 발달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망의 발달은 이 학습 능력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학습 능력뿐만이 아니에요. 신경망의 발달은 뇌 건강, 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전부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면은 우리는 뇌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망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느냐, 이것을 뭘로 관찰할 수 있을까? 바로 뇌파라고 하는 그 신호를 관찰을 분석을 해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뇌를 측정하는 여러 장치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직접 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PET라는 것도 있고 MRI라고 하는 장치도 있고, 이러한 장치들 덩치도 엄청나게 크죠. 뭐 인체에 어떤 특정한 자극을 줘야지 돼요. 방사성 물질을 쓸 수도 있고. 근데 관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10분, 20분 막 이 정도 기계에 들어가고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실시간 관찰이 불가능해요. 근데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한 것은 바로 EEG하고 MEG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MEG는 엄청나게 부피도 크고 무지하게 비싸요. 국내에 많지도 않습니다. 이거 장비가. EEG는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다. 즉 밀리세컨드 단위의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밀리세컨드면은 천분지 1초입니다. 천분지 1초. 즉 천분지 1초 단위로 뇌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뇌파 측정기라는 거예요. EEG가 뇌파 측정기입니다. EEG가. 그래서 우리가 뇌의 신경망을 따라서 뇌 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은 뇌파를 측정을 해서 관찰이 가능하다. 그 얘기가 되겠죠. 뇌파를 측정을 하면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경망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비동기와 동기화라고 있습니다. 예. 비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뉴런들이, 즉 뇌세포들이 각기 따로따로 활동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뇌파가 빠른 리듬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뉴런들이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동시에 서로 리듬을 맞춰서 활동할 때입니다. 그때는 뇌파가 저렇게 느리게 뛰는 리듬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이 상태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뇌파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잠을 잘 때는 뇌 전체가 잠자는 상태, 즉 비활성화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동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파가 느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 풀고 그럴 때에는 뉴런의 각각 기능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들이 서로 맡은 기능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비동기화가 일어나요. 비동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뇌파가 베타파, 저렇게 빠른 리듬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뇌의 활동 리듬이 정확하게 달라져요. 근데 이 값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값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정상인 경우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문제가 있을 때 예외가 나와요.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뇌파를 찍어보면 정상은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되죠. 예를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눈을 감았을 때예요.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는 정상 성인의 경우 1초에 10번 뛰는 뇌파가 딱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체온이 36.5도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황인종이라고 해서 빠르고 백인종이라고 해서 느리고 그런 거 없어요. 모두 다 똑같거든. 뇌파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은 인간만이 아니라 척추동물이 다 이래요. 포유류가 다 똑같습니다. 네. 눈을 감았을 때 1초에 10번 뛰는 리듬이 나옵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 뇌는 정상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눈을 감았을 때. 눈을 뜨면은 그 신호가 딱 없어져 버려요. 눈을 뜨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네. 다시 눈을 감으면 다시 나와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 사람은 뇌가 지금 현재 어떻다 하는 것을 판단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눈을 감았을 때에는 1초에 10번 뛰는 리듬이 나오느냐. 그래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 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뻗어 있습니다. 네, 이게 후두엽뿐만이 아니라 두정엽도 연결이 돼 있고 측두엽도 연결이 돼 있고 이 전전두엽하고도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근데 눈을 딱 감으면은 그 정보가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니까 뇌의 많은 부분이 쉬어버려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동기화가 일어나요. 적당한 동기화가 일어나요. 적당한 동기화. 잠잘 때처럼 아주 높은 동기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동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10번 뛰는 리듬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뇌파를 딱 찍으면서 눈 감으세요 하고 딱 봐서 10Hz 리듬이 안 나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재서 36.5도가 안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 뇌파는 어떤 형태인가 이게 다 밝혀져 있어요.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뇌파가 나오면 이 사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다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 저렇게 덩치가 큰 MRI 장치, 펫 장치, 스펙트 장치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체온계처럼 간편하면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냥 뇌파 딱 찍어가지고 나의 뇌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눈 감았다 뜨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그러한 장치 개발에 중점을 둔 거예요. 이 중요한 뇌를 제일 중요한 뇌를 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안 받느냐. 이건 잘못돼 있다 이거죠.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것을 쉽게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신호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왜 안 만드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건강검진에 가가지고도 뇌파 검사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장치가 너무 커. 머리에다 온갖 전극을 다 부착을 해야지 돼. 그걸 어떤 병원에서 그걸 하겠어요? 1시간씩 걸리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간단히 해서 10Hz 나오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고 문제되는 뇌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판단해버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는지 잠을 못 자는지 두통이 있는 건지 ADD인지 ADHD인지 다 판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못하느냐. 해보니까 빅데이터가 필요해요. 빅데이터. 다양한 이 증상에 대한 뇌파 데이터를 다 만들어야지 돼요. 그 뇌파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동했냐면은 100만 명의 뇌파를 수집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100만 명. 그래서 뇌파 빅데이터를 만들겠다. 그렇게 나섰어요. 저는 20년 동안에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 나서 훨씬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다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네. 그게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저희 그 BQ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뇌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할 때 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5분 딱 검사하고 나면은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가지고 그다음에 해결해야죠. 솔루션이 없는 검사는 의미가 없어요.